이 상을 위한 제일 핵심적인 활동가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강 이 세 분이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분의 토론을 한 10분 정도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영호 공사님께서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동향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전망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토요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 채택 1주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주년 행사 이제 좋은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 언론들이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 물론 1주년 행사에 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륜발의 행사 또 외톨이 행사가 되었다. 그렇지만 지난 1년간 판문점 선언이 나옴으로써 이 한반도에는 평화가 고착되고 또 남북 간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적 교류를 해왔으므로 남북한 사이에 정말 얻은 것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저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4월 27일 판문점 1주년 행사가 대성황리에 북한이 참가 밑에 진행되고 이게 남과 북의 큰 축제로 진행되었다라고 했을 때 북한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이제 저는 역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현 북한의 동향을 지난 1년간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하노이 회담 결렬까지 1년 동안 김정은이 무엇을 얻어갔느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강연을 좀 하자합니다. 지난 1년간 화면에 제가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김정은은 이 협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얻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얻어간 건 뭔가 하면 바로 남북관계에서 비핵화 문제 해법에 순서를 변화시켜 놨습니다. 김정은이가 4.27 선언 전까지는 북핵 해법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사이의 해법이 딱 원칙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선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먼저 되어야만 북한과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 정책을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기 전까지 대한민국과 미국 등 서방 진영은 끝까지 북한의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했는데 4.27 선언을 통해서 김정은은 핵무기는 단 한 개도 내려놓지 않고 바로 선남북관계 후비핵화라는 그런 북핵 해법 도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북핵 해법 도식에 대해서 선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서 선신뢰 구축, 조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다음 네 번째가 비핵화다. 이런 북한 비핵화 순서를 결국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거 순서와 구조를 만들어 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걸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북한은 이미 2017년 11월 핵무기와 ICBM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후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써서라도 북한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이 군사적 옵션 문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다 날아났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는 군사적 옵션을 써서라도 미국의 위협을 없애버린다라는 말이 이제 미국 정계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든 추가 제재에서
북한이 풀려났습니다. 예. 물론 현 제재는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동안 바로 이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여러 가지 구멍을 뚫고 북한에 필요한 모든 전략적 물자들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 자료는 미국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 행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이 발표한 데면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 한정한 것은 총 130건으로서 2017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8월 중순까지 북한 유조선 24척이 148차례 불법 한정을 해서 유엔이 정해놓은 연간 50만 바렐이라는 그런 기름 상한선의 5배에 해당하는 그런 기름을 북한이 다 날라들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이렇게 밀수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장기전에 버틸 수 있는 기름을 다 들어가는 걸 보고 또 미국이 이 발표자를 보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건 이겁니다. 왜 미국이 이 하노이 회담 전에 만약 저렇게 계속 불법 한정하자면 그때 스톱시켜야지 하노이 회담까지 다 기다렸다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야 이런 불법 밀수 한정 자료를 발표했느냐. 결국은 여기에 또 미국의 그 어떤 전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지난해 미국이 북한의 이 불법 한정 밀수를 엄격히 통제했더라면 김정은이가 하노이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하노이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불법 밀수 한정을 눈감아 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해봤습니다. 모든 위성 자료와 구체적인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8월 달까지 24척이라는 배가 148차례 불법 한정한 걸 허용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자료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평화 협상, 비핵화 협상이라는 막 뒤에서 김정은은 지금 이러한 걸 챙겨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서 딱 걸려들어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다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노이 회담 결렬이 북한에 어떤 여파를 주느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수령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북한 수령에 대한 우상화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입혀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미국과 핵 협상을 하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미국이 밀어붙이면서 미국한테 유리한 합의문이 나올 것 같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 모든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까지 계속 유지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거는 무오류 하느님이 아니고 결국은 이 사람도 인간이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북한 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 가지 신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 노동신문 2월 24일부 김정은이가 하노이로 떠날 때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자료와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도착할 때의 북한 노동신문 자료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시야에서. 자, 김정은이가 하노이로 떠날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을 뜨러 떠난다고 북한 주민들한테 알렸습니다. 2차 조미 순회상봉을 위하여 떠난다. 내가. 떠나기 전부터 요란하게 소문을 내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3월 5일 날 돌아올 때는 하노이를 방문하고 왔다. 이렇게 이제 하노이 방문 목적과 취지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그 다음 날 3월 1일이죠. 그 다음 날부터 북한 언론들은 한 주일 동안 하노이 회담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도합니다. 실제 현실과는 다르게 완전히 보도했죠. 왜? 북한의 현재의 선동, 작동 원리상 김정은이가 간 이 회담이 결렬됐다, 파탄됐다라는 걸 북한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 노동신문에 지금 이 하노이 회담을 엄청난 성과적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번에 만나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도를 보면서 아니 완전히 결렬된 회담을 저렇게 언제까지 성공적으로 이거 포장하느냐 한번 지켜봤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고 딱 한 주일 지나서 3월 8일 날입니다. 3월 8일 날 북한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하노이 회담 결렬 소식을 한 주일 만에 알렸습니다. 어떻게 알렸는가 한번 좀 봅시다. 오늘자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입니다. 2차 북미회담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랬지만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났다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기록 영화까지 내보내면서도 합의문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던 북한이 8일 만에 회담 결렬 사실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이 상당수인 현실에서 회담 결과를 숨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회담을 방해했다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회담 결렬에 대해 일본만이 박수를 치며 얄밉게 놀아대고 있다며 시종일관 거친 표현을 이어갔고 각국 정치 분석가들이 이번 회담 결렬 배경에 일본의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보신 것처럼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을 일본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면서 은근슬쩍 알렸습니다. 네. 그 다음 김정은은 한 3월 한 달 동안 앞으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북한의 행보를 보면 대단히 오락가락하는 행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월 28일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북한은 마치 동창리에서 큰일을 거칠 것처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뚜껑을 벗기면서 마치 미사일을 쏠 것처럼 이제 나왔는데 이틀 만에 미국이 만약 동창리에서 북한이 이승만 미사일이든 발사한다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다가 핵과 미사일 실험은 돈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미사일이 진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 다시 동창리에서 미사일 방사 움직임은 슬쩍 없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3월 22일 날 북한은 밤 개성공업지구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불현듯 인원들을 다 철수했지만은 다시 며칠 안 된 25일 날 슬며시 공동연락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심사숙고를 걸친 김정은은 드디어 4월 12일 날 앞으로 북한이 이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걸 밝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 자,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반도 비핵화, 이 비핵화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미 관계에서든 또 대남 관계에서든 그 전까지 김정은과 북한은 북핵 폐기,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0일 날 시정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표현마저도 다 걷어냈습니다. 또 김정은은 4.27 선언으로부터 6.12 싱가포르 회담까지의 북한 비핵화 협상의 성격을 이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정착 협상이었다라고 시정연설에서 이 비핵화 협상 성격을 다시 개정하고 바로 미국이 요구 조건은 트럼프가 요구한 것은 북한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치의 티끌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서 자력갱생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은 명백히 북한에는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점이 재미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정말 남북 관계를 잘해버리고 그태우도록 했는데 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이런 비속어까지 썼습니다. 이 북한에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을 비난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비속어들 많이 썼습니다. 뭐 식민지, 뭐 혹은 괴뢰, 뭐 이렇게 했지만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3번 만났습니다. 3번. 3번 만나고 부인들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친분 관계가 두터워졌는데 1년도 안 돼서 자기 대화 상대방 파트너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이건 직접적인 엄중한 모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이건 완전히 화풀이가 아니라 완전히 갑질 수준입니다. 왜 저렇게 김정은이가 격했느냐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격했느냐 결국은 돈입니다. 돈. 예. 지난 한 해 동안 해봤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넘어올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은 4.27 선언도 하고 9월 평양 선언도 하면 우리 정부가 개성과 금강산 관광은 김정은이한테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노이까지 가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김정은이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정연설,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우리가 다시 이제 분석해 보면 김정은의 포스트 하노이 전략은 시기적으로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 봤습니다. 예. 총적 목표는 뭐냐? 지금 북한 내부에서 실추된 김정은의 위상을 다시 짧은 시기에 다시 끌어올리고 전망적으로는 핵보유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협상으로 김정은은 다시 나올 겁니다. 네. 우리가 나와주세요라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김정은 자체의 필요성에서 다시 협상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여기서 지금 톤을 두고 있습니다. 톤. 1단계는 뭐냐? 올해 상반년 기간에는 강경 모습을 자기가 지금 하노이에서 한방에 맞았다는 거 북한 사람들 지금 거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실추된 모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경 이미지를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도록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군 확보입니다. 예. 협상탁으로 다시 돌아갈 때 자기 뒤에 지금까지는 중국 한 대 하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중국, 러시아, 오늘 보도 나왔죠? 이란 외무상이 이제 곧 북한에 간다고 합니다. 이란 등 반미 국가들을 다시 규합해가지고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예, 경제 내부도 구조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올해 하반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나올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시정 연설 이후 지금 첫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이 군부대들입니다. 다시 또 군대를 내세워서 강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북한 TV에 나온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느냐? 이거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가장 크고 현대화된 비행장, 순천 비행장을 4월 16일 날 가서 비행기의 비행 훈련을 이제 지도하는 그건데 한번 좀 화면 좀 보세요. 활주로가 다 깨졌습니다. 네. 저런 활주로에서 미크 29와 같은 현대적인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다. 착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이제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장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전 세계 모든 군용 비행장이든 민용 비행장이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비행기가 내릴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바퀴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활주로 옆에는 잔디밭을 평평하게 수평에 딱 맞게 잔디밭을 다 깝니다. 그것은 바퀴가 안 나왔을 경우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지 않고 그 잔디밭에 내리고 그때 소방차가 따라가면서 물을 분사해서 비행기에 불이 달리지 않도록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비행장 보세요. 비행장 활주로 옆 잔디 이건 북한에서 군사시설입니다. 그거 잔디를 다 치러 놓으면 그건 영창감이에요. 그런데 그 잔디밭까지도 다 채소밭으로 갈아엎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소밭으로 다 갈아엎었습니다. 네. 비행사들한테도 이제 채소를 공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행사들이 저렇게 자체로 지금 비행장에다 지금 채소를 심는 이런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대북 제재가 지금 북한의 구석구석을 파고든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푸틴을 찾아갔습니다. 러시아 방문했죠. 푸틴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 지금 가장 우리한테 좀 위험한 여인입니다. 이번에 푸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체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결국은 이 김정은의 선체제 보장 후 비핵화 주장을 푸틴이 지지해 주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 전반적인 딜거리를 푸틴한테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제 받아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직 러시아 측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은 러시아에서 올해 말까지 추방되게 돼 있는 북한 인력들에 대한 추방을 연장하지 않았는지 이런 이제 의심을 들게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의심을 드는가면 지난해까지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했냐? 러시아에 있는 북한 인력 숫자가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한 러시아 측 자료에 하면 1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한 해 동안에 러시아에서 1만 4천 명의 북한 인력을 다 돌려보냈다는 건데 러시아 측이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훈련하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추방돼서 돌아왔다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숫자 조작으로서 지금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를 속이려고 하지 않는지 이런 의심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도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지금 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엄청난 지금 위상에 실추됐다라는 걸, 그 실추된 위상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가 무조건 언제까지 완성해라고 내린 이 대규모 이제 건설 대상 시설들에 대한 속도 조절을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2기 내에 완성될 수 없다. 석탄을 팔지 못하고 광석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판문점 삼지연 이 백두산 밑에 이 삼지연을 김정은이가 이거 하나의 큰 이 관광 단지로서 지금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삼지연 비행장과 삼지연군을 개건 확장해 가지고 1년에 적어도 30만 명 정도의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래서 외화를 벌자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번에 한화회담 결렬됨으로써 제재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외화를 지금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것을 다음해 10월 10일까지 1년 더 늦추어라 라고 이제 지시했습니다. 다음 하나는 이거 지금 여러분 나서 원산 갈마 해양 관광 특구입니다. 김정은이가 여러분 9월 평양선언에도 다 있죠. 군광산 관광과 이 원산 갈마 해양 관광을 하나로 묶어서 남과 북이 동해안에 큰 관광 지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갈마에 이제 역전도 건설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김정은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깡그리 틀어서 몇 동의 집을 지었냐? 170동의 호텔과 펜션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건설을 했습니다. 제재가 풀릴 줄 알고. 그런데 지금 제재가 금강산에 지금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걸 언제까지 올해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성해라 해서 북한에서 이거 완전히 완성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김정은이가 6개월 연장해줬습니다. 내년도 4월 15일까지 좀 늦추자. 돈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그랬고, 자 이번에 여러분 북한의 지도기간을 다시 선거했습니다. 다시 선거했는데 이번 지도기간 다시 선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내각 총리로서 자강도당 위원장 김재령이가 올라갔고 북한 내부에서 권력의 실세인 중앙당 조직부 담당 부위원장으로서 이만근이라는 사람이 지금 최고 서열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다 북한에서 군수공업 부문을 이때까지 이끌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자강도당 위원장이 북한의 군수공업의 톱10이냐? 북한의 자강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산골이에요. 산골인데 북한의 모든 군수공업이 다 자강도에 들어갔습니다. 자강도 산에다가 터널을 뚫고 갱도를 뚫고 거기다 공장들을 다 해서 이 군수공업에 있던 사람들이 북한 지도기관에 지금 대거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북한이 이제는 돈이 나올 때 없기 때문에 군수공업에 쓰던 예산을 대폭 이제는 줄이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돈이 나올 데가 없어서 군수공업 부문을 이제는 민수로 돌리는 방향으로밖에 갈 방도가 없습니다. 지난
1990년대 권한의 행군 때 300명의 아사나가 나왔을 때 그때 북한에서 어떤 여론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이거 계속 군수공장들에서 무기를 생산할 필요가 뭐 있냐, 좀 힘든 고비를 넘기자. 그래서 군수공업을 민수로 돌리자고 제기했던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 제기했던 간부들 다 목을 치고 김정은이가 뭐라고 말했냐, 지금 필요한 것은 사탕이 아니라 총알이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그때 회의에서 역사는 누가 옳았는가를 판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사람이 죽어갈 때도 국방공업 예산을 한 푼도 민수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돈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결국 국방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좀 들어봅시다. 국방공업 부문에서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이거 역사 처음에 북한 역사에서 경제 건설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그 다음 문제, 군수공업 분야에서 무기를 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건설기계, 협동품, 인민소비품을 생산해라.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공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까지 음지에 있던 북한의 많은 간부들이 이제는 양지로 나오고 민수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김정은은 하반년에 어떻게 나올 것이며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이 점을 좀 봅시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된 기본 원인은 바로 이거 추가 핵 은폐 의혹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트럼프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영변 플러스 핵 은폐 우라늄 농축 시설들까지 없애라. 그러면 제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김정은이가 NCND했습니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하노이 회담 결렬된 오늘 현재까지도 북한은 미국에 대한 성토, 우리 한국에 대한 성토를 계속 하면서도 요 문제만은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건 뭐냐? 이제 하반년에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 트럼프한테다가 어떤 수를 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지금까지 북한에 숨겨놓았던 추가 우라늄 농축 시설 몇 가지를 더 내놓으면서 이게 다다. 다시 딜을 맺자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트럼프도 여기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다고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고. 만일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추가 핵시설 알파 플러스 연변대 대국제재 해제를 만약 김정은이가 받아낸다면 결국은 핵과 미사일을 끝까지 가지고 경제 제재를 풀려는 김정은의 전략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김정은이가 미국의 요구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 단번 이행에 동의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서 완전히 손을 들 때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공사님, 우리 남쪽 정부에서 북한이 체제 보장을 하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김정은 체제를 포기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게 겁니다. 체제를 보장해 주어야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건데,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거는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제재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선제재 해제, 후 포기 이런 도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설사 제재를 포기해 주었다 해도 김정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도 압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만능 보고입니다. 왜 만능 보고이냐?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제의 실패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입니다. 예, 뭐 군사적이고 뭐 이걸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예, 김정은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북한 핵무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체제를 가지고 밖에서 돈을 뺏어오지 않는 한은 북한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도 없고 체제 유지도 결국은 어려워지고 북한이 결국은 정권이 종식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아마 지금과 같은 우리가 대북 제재를 좀 더 강도 높여서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김정은 체제도 고치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강연에서 이야기했죠. 열흘 만에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결렬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흘입니다. 열 달도 아니고. 그러면 왜 열흘 만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지금의 북한과 이전 10년 전의 북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해외에 북한 노동자들이 한 10여만 정도 나가 있고 정상적으로 해외로 드나드는 출장이든 단기로 드나드는 노동자와 북한 인력이 1년에 2만 명부터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외에 비행기 타고 내려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 중고 핸드폰 시장에 가서 중고 핸드폰부터 먼저 삽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그들은 매일과 같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도 이 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외부에서는 실패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김정은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흘 만에 회담의 실패를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시스템은 지금 한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걸 밀어붙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통일은 더 훨씬 쉽게 평화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많이 말씀을 듣진 못했는데 앞으로 다시 별도로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우리 남한이 어렵지만 북한 사정에 대해서 북한의 핵심에 있던 대원공사가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환상에 빠져가지고 오류를 많이 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한 정보에 우리가 굉장히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런 훌륭한 분이 오셔서 우리 사회한테 북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어서 우리 손광주 이사장님께서 북한 체제 전환 그리고 민주화의 방안에 대해서 발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온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